네, 안녕하십니까. 공들임 한국사 문제풀이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조선후기 문화사의 일부 내용까지 정리가 되고요. 나머지 부분이 좀 남았었죠. 이 시간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교재는 291쪽 문제 21번부터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4년 계리직 기출문제였습니다. 밑줄 친 그의 저술로 옳은 것은 조선후기 실학자들의 저작들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구체적인 내용까지 정리하시면은 좋겠지만은 기본적인 저서 그리고 저작 이것만 좀 매치 좀 시켜놓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는 이익의 실학 사상을 계승하였으며 이익의 실학 사상을 계승했다라고 한다면은 다산 정약용입니다. 그죠? 왜냐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실학의 계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중농 실학자 그러면은 반계 누구죠? 유영원, 성호, 이익, 그 다음에 누구였죠? 다산 정약용으로 넘어갑니다. 그죠? 18세기 전반에 나왔고요. 18세기 후반에 가면은 중상실학자에서 농암, 유수원, 담원, 홍대용, 그 다음에 연암, 박지원, 그 다음에 이제 집대성했던 초정, 박재가로 넘어갑니다. 이익의 실학 사상을 계승한 다산 정약용일 겁니다. 삼정문란을 폭로하는 애절량이라는 시를 남겼으며 이 애절량은 아들을 낳았는데 아버지가 헛간에 가서 낫을 가지고 와서 자기 아들의 성기를 잘라버리는 겁니다. 이거는 삼정문란에서 군정의 문란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장정이 되면은 어마어마하게 심한 어떤 군역의 의무를 지는 거기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일종의 어떤 현실 도피 이거죠. 내 자식에게는 그런 걸 물려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쓴 시가 애절량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진에 대한 연구를 진전시켜 의서를 편찬하였다 했죠. 마진은 홍역을 얘기합니다. 마마라고 하죠. 홍역. 요즘도 홍역이 유행하기도 합니다만은 하여튼 홍역이죠. 이 마진에 대한 연구는요. 정약용 혼자 아니라 누구랑 초정 박재가랑 같이 합니다. 마과해통이라고 하는 의학서, 마마에 대한 대비, 진료, 예방서죠. 이런 것들을 서술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1번은 누구냐? 다산 정약용입니다. 정약용의 저작이 한두 권은 아니죠. 여의당 전서에 남아있는 그의 저작은 508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508권으로. 관홍서초부터 한번 봅시다. 관홍서초는 박지원 있죠. 누구죠? 연암 박지원의 어떤 그 농업에 관련된 농업 기술이라든가 화초 재배라든가 이거에 관련된 책이에요. 그 다음에 의방유치는 세종대 때 의학서적입니다. 의서죠. 현재 현존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의서는 뭐라고 그래요? 고려시대 때 향약 구급방이죠. 조선 세종대 때 의방유치 말고 향약 집성방이라고 하는 의서도 있었습니다. 향약은 우리의 약재다라는 뜻입니다. 중국 약재, 당약에 대한 우리 것에서 향약이 되는 거죠. 세 번째 의사문답입니다. 이거는 문답시로 묻고 답하고 하는 식으로 써놓은 책이에요. 이거는 홍대용의 저서입니다. 홍대용. 여기서 지전설이 나오죠. 밑에 23번 문제에 지전설이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흠음신서가 있습니다. 이거는 형벌제도 개관에 대한 책입니다. 이 다산 정약용의 대표적인 3부작. 그러면 뭘 얘기하냐면은 경세유표, 중앙행정제도 개혁안, 경세유표, 지방행정제도 개혁안, 뭔가요? 목민심서, 형벌제도 개혁안, 뭐라고 하죠? 흠음신서. 이게 다산의 3부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산에 3논설이 있습니다. 3논설은 전론, 원목, 그리고 이제 탕론, 이게 3논설이에요. 3논설. 지금 여기서는 형벌제도 개혁안에 대한 흠음신서에 대한 얘기였었습니다. 4번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밑에 그 정답에 보면 21번의 정답이 2번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2번. 4번의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좀 수정 좀 하십시오. 그래서 21번의 정답은 2번이 아니라 4번으로 수정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23번 문제로 바로 내려오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주장한 조선 후기 실학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전체가 운행하는 것이나 지구가 자전하는 것은 그새가 동일하니 분리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다. 생각건대 구만리의 둘레를 한 바퀴 도는 데처럼 빠르며 저 별들과 지구와의 거리는 겨우 반경밖에 되지 않는데도 오히려 몇 천만 억의 별들이 있는지 알 수가 없다. 하물며 은하계 밖에도 또 다른 별들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누구죠? 담원 홍대용 지전설입니다. 홍대용은요, 지전설 말고 무한우주론이라고 하는 것도 주장하죠. 무한우주론. 지전설 말로 지구는 회전한다, 돈다는 얘기 아니에요? 무한우주론은 이 우주의 중심은 중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곧 지구의 중심은 중국이 아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개는 특히 중국 중심의 세계관, 또는 성리학, 기존의 성리학 중심의 세계관을 비판한 근거 자료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울러 지전설 그러면 홍대용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지전설을 처음으로 주장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김석문입니다. 그에 대해서 역학도해라는 저서를 통해서 지전설을 처음으로 주장했으며, 그 다음에 홍대용, 이익, 그리고 누구죠? 정약용, 다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비판했던 지전설을 제창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중에 이익이 있죠. 이익은 다시 나중에 지전설에서 뭘로? 천동설로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천동설로 회귀를 해버려. 지전설을 주장하다가 다시 아니다 라고 이제 천동설로 복귀한 인물입니다. 여튼 그중에 이제 김성문, 홍대용, 정약용에서 이 세 사람 정도는 우리가 지전설을 제창했다라고 기억을 좀 해두십시오. 그 문제는 이제 23번은 누구예요? 홍대용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1번 북학의 누구죠? 초정 박제가 가장 적극적인 실학자, 중상실학자 그러면 누구? 박제가입니다. 왜요? 소비를 권장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소비 권장과 가장 적극적인 중상실학자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조선은 통치 이념이 성리학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성리학적인 틀 안에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제를 보면 성리학적 경제관이라고 그래서요. 성리학적 경제관이라고 하는 것은 쓰는 경제관이 아니라 대대로 아끼는 경제관을 뭐라고 그래요? 성리학적 경제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검 전략하는 걸 얘기합니다. 이것이 경제 정책에 어떻게 반영됐냐면 중, 농, 억, 상 정책으로 나옵니다. 상공업을 국가가 관장한다. 관리한다라고 하는 거죠. 억압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국가가 통제한다. 이런 의미로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건축에도, 조선의 건축에도 성리학적 경제관이 반영이 됩니다. 조선의 건축의 특징은 그럼 어떻게 합니까? 건물의 규모, 건물 규모의 법적 제한입니다. 사치를 막자는 거죠. 사치방치. 그래서 조선의 건물은 크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아담하면서 소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조선의 공예 있죠, 공예. 서민적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유교적이다. 유교적이다. 그래서 유교적이라는 것은 성리학적이다. 그렇지? 곧 근검 전략적이다. 근검 전략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성리학적 경제안이 경제, 그 다음에 건축, 공예에 반영이 됩니다. 그 중에 억상 정책은
국가가 상공업을 통제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냅둬버리면은 농업이 피폐해지고 양반 중심의 신문 질서가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공업을 국가가 이제 관리를 하는데 최종 박제가는 상공업 진흥을 위해서 뭘 주장을 했죠? 소비를 주장합니다. 소비곤장입니다. 그러니까 생산과 소비와 관계를 우물물에 비교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의 이 정책하고는 어때요? 이건 아끼자 그런데 여기는 왜요? 써버리자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물물에 비교하면서 우물물 안 퍼먹으면 물 썩는다. 물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자꾸 물을 퍼먹어야지 새로운 물이 나올 거 아니냐. 요 얘기죠. 자, 모두 다 비단옷을 입어버리자는 얘기입니다. 이거 박제가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여공들이 배를 짜낼 것이다. 여기고요. 깨진 그릇, 흠집난 그릇은 다 버려버리자. 그냥 도공들이 또 그릇을 새로 만들어낼 거 아니냐. 그러니까 써야지 소비를 해야지 생산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소비곤장입니다. 조정 박제가 얘기죠. 자, 두 번째 이마 경륜에서 성인 남자에게 2결에 매 성인 남자 정남이죠. 2결의 토지를 나누자. 이게 균전제입니다. 누구의 균전제냐면 담원 홍대용의 균전제예요. 반계 유영원의 균전제도 있었죠. 이 균전제는 사농 공상에 따라서 차등분비하자 토지를. 그래서 유교적 신분관을 극복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균전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반계 수록에서 이게 이제 바로 지금 말씀드렸던 거죠. 반계 누구죠? 유영원 얘기입니다. 유영원. 신문에 따라 토지를 차등께 재분비하자. 이게 균전제고요. 네 번째 우서는 누구죠? 농암 유수원의 저작이죠. 유수원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홍대용에 대한 설명이니까 2번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다는 것이죠. 자, 25번으로 내려오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한 인물의 저서를 옳은 것은 자, 종래의 조선농학과 박물학을 집대성한 책이 서유구의 임원경제지입니다. 네 번째 나와 있죠. 그래서 바로 2번에 나와 있는 홍만선의 산림경제가 있죠. 이 산림경제는 농업이라든가 뭐 치료방법, 뭐 구급법 여기에 관련된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홍만선의 산림경제를 토대로 해가지고 누가 서유구가 쓴 책이 바로 조선 농학과 박물학을 집대성했던 임원경제지예요. 전국 주요 지역에 국가 시범 농장인 둔전을 설치해서 혁신적 농업과 경영 방법으로 수익을 올려 국가 재정을 보충할 것을 제안하였다 했죠. 둔전 설치. 그 다음에 박물학에 대한 집대성. 누구? 서유구. 책 임원 경제지. 1번 색경. 박세당의 색경입니다. 곡물이라든가 화초 재배에 대한 책이고요. 세 번째 과농소처는 농업책입니다. 농업책이고요. 연암 박지원의 저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임원 경제지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27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친 시집에 해당하는 것을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뭐 이런 얘기죠. 시집을 묻는 겁니다. 시집. 여기서 시집은 딱 하나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뭐 소대풍요가 되겠습니다만은 뭐 풍요 속선, 소대풍요 다 조선후기 때 시집이죠. 위양인들은 인왕산, 삼청동, 청계천, 광교 등의 지역에 많은 시사를 결성해서 문학활동을 벌이면서 자신들의 위상을 높여갔다. 그리고 문학을 하는 능력에는 신분의 귀천이 없음을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시를 집성한 시집을 편찬했다 그랬죠. 여기서 첫째죠. 위항인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위항. 자, 인 그렇죠. 위항인들에 의한 문학을 뭐라면 위항문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는 위항문학을 다른 말로 여항문학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 위항인이라고 하는 것은 누굴 얘기하느냐? 서울에 살고 있는 서울 거주 중인 이하 계층을 위항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네들이 한 문학을 위향문학이라고 하는데 왜 위향문학이냐면 위향문학을 왜 여항문학이라고 하냐면은 나중에 국어사전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위항은 다른 말로 여항이라고도 일합니다. 여항. 여항이거든요. 여항이 되겠죠. 한자로는. 그럼 뭐냐. 도시에서 살고 있는 일반 서민들을 그냥 여항이라고 그래요. 아시죠? 그걸 또 다른 말로는 위향인. 다시 하면 서울에서 도시에서 거주하는 중인 이하의 일반인들을 우리는 여항 또는 위향이라고 한다. 그네들의 문학을 위향문학이라 한다. 그 위향문학을 해가지고 써놨던 시집이 있습니다. 시집이 지금 나오는 소대풍요, 풍요속선 등의 이런 책들이 있고요. 시집이 있고요. 그렇죠? 그것도 이제 이 위향문학 해가지고 이 위향문학을 했던 이 중인들은 박스에 첫째 줄 맨 뒤에 봐봐요. 시사를 결성해서 문학활동을 벌이면서 자신들의 위상을 높여갔다. 중인들, 전문직에 종사했던 사람들 아닌가요? 그렇죠? 여기다 시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시사는 시사, 일종의 문학 동인을 시사라고 합니다. 어떤 단체죠. 뭐 요즘 얘기하면 현대문학, 무슨 문학 그러죠. 문학 동인을 결성을 해요. 그 동인을 결성해서 걔네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분기 한번 모인다거나 한 달에 한번 모이겠죠. 한번 모여가지고 문학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학 활동을 했던 그 시문집을 우리는 뭘 한다? 소대풍요, 풍요속선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얘네들이 이런 활동을 하면서 얘네들의 위상을 알리는 겁니다. 특히 서울들이 통청운동을 전개했을 때 우리도 통청운동을 주장을 했었죠. 얘네들도. 그러나 신문 상승에는 실패했지만은 중인으로서의 위상을 알리는 데는 크게 기여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네 번째가 위향인들의 바로 시집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1번은 유몽인이라는 사람이 쓴 어우야담입니다. 야담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뒷담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죠. 이게 설화집이어서. 그러니까 떠돌아다니는 이야기를 뭐하는 것이죠? 설화집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연조귀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연조귀감은 이진흥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향리들에 관련된 책입니다. 3번에 호산외기는 조희룡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위향인의 전기입니다. 혼동하실 것이 위향인의 전기집하고 일대기 쓰는 거하고 지금 여기서 묻고자 하는 것은 전기집이 아니라 뭐죠? 시집을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정답을 호산외기를 정답으로 하면은 문제 푼 사람은 헷갈린 겁니다. 정답은 묻는 문제는 밑줄진 시집에 해당하는 것은 뭐냐? 라고 하는 걸 묻는 거거든요. 그래서 4번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29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에서 설명하는 화풍과 대표적인 작품. 그는 우리나라의 인물과 풍속을 그리기를 잘하여 선비가 공부하는 모습. 장사꾼이 저자로 가는 저자는 시장이에요. 나그네, 안방 여인, 농부, 누에친 여자, 겹겹이 들어선 집, 거친 산, 들판의 물 같은 것에 이르기까지 사물의 모습을 자세히 표현하여 참모습을 잃지 않았다 이랬습니다. 강세항의 표암 유고집에 들어가 있는 책인데요. 이 강세항의 호가 표암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김홍도라든가 신윤복 이런 사람들은 다 강세항의 제자들이에요. 그럼 여기서 박스 설명하고 있는 것은 풍속화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조선후기의 풍속화 그러면 대표적으로 누구를 꼽습니까? 김홍도. 또 성별을 알 수 없는 신윤복. 18세기 풍속화의 대가로 알려져 있죠. 근데 김홍도는 주로 이제 서민, 그 다음에 신윤복은 양반이라든가 부녀자, 그죠? 작품의 특징은 김홍도의 그림은 배경산수가 없어요. 근데 신윤복의 그림에는 배경산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배경산수가 없기 때문에 김홍도의 그림은 간결, 소탈. 배경산수가 있기 때문에 신윤복의 그림은 섬세, 세련.
그렇죠? 뭐 김홍도의 그림에 보면은 지금 여러 가지 소개되어 있습니다만 서당도도 있고 씨름도도 있고 무동 이런 게 있죠. 춤추는 아이 말이에요. 신윤복의 이러한 그림에는 뭐 월하정인 또 단오풍경 등등이 있습니다. 전부 배경산수가 있죠. 지금 여기서는 누구예요? 신윤복 얘기 같아요? 아니면 김홍도 얘기 같아요? 김홍도 얘기입니다. 단원기, 김홍도 호가 단원이죠. 신윤복은 해원입니다. 단원기라고 하는 표암유고집의 안에 있는 단원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화풍과 대표적인 작품은 그랬습니다. 1번 서민적이고 간결함, 간결, 소탈, 서민, 주로 대상, 배경산수가 없어요. 김홍도 풍소가 1번 맞죠? 2번 귀족적이고 현실적이다 해서 김정희의 세안도가 있습니다. 세안도는 김정희가 추사 김정희를 얘기합니다. 추사체. 제주도에 귀향을 가가지고요. 귀향을 가가지고 있었을 때에 외부하고 차단이 되지 않습니까? 그의 제자 이상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자 이상적이가 중국에 왔다 갔다 사신 왔다 갔다 하면서 귀한 책들을 가져다가 사다가 유배가 있는 스승 김정희에게 갖다가 이제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측근들 친구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근데 유독 이제 제자 하나 이상적이라고 하는 제자가 끝까지 유배 갔지만은 스승을 잘 보필하고 있었던 겁니다. 뭐 귀한 책들로 갖다가 구해다가 이제 보내주기도 하고요. 이때 책값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요즘 책값하고는 천차만별입니다. 요즘에 100원짜리란다면 그 당시에는 한 10,000원 정도 갈 거란 얘기입니다. 그런 귀한 책들을 보내줘요. 그래서 그린 그림이 세안도예요. 세안도라고 하는 것은 아주 차가운 겨울에 소나무하고 잣나무를 그려놓은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림의 내용은 동양화는 읽는다고 그랬어요? 아니면 본다고 그랬어요? 서양화는 보는 거지만은 동양화는 읽는 겁니다. 스토리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추운 겨울에도 한겨울에도 바로 이런 사람이 있다. 즉 소나무와 잣나무 같이 파릇파릇한 이런 사람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제 본인이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 진정한 친구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그림이 바로 뭐죠? 세안도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소나무, 잣나무는 겨울에도 어때요? 시들어요? 안 시들어요? 파릇파릇하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비교해서 이상적을 바로 이제 그런 소나무, 잣나무에 비교해가지고 쓴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장승업의 인왕제색도는 정선의 그림입니다. 여러분 그 정선, 인왕제색도, 인왕산의 그림을 그리는 거죠. 인왕제색도, 금강산의 금강전도 이렇습니다. 이거는 둘 다 진경산수화죠. 진경산수화. 실학적인 화풍입니다. 이 진경산수화는 역대 우리나라의 화풍과 중국의 화풍을 다 취합을 해가지고 독창적으로 만드는 거죠. 직접 우리나라의 풍경을 자연산수를 직접 가서 보고 그린 그림이라는 거죠. 부관법에 의해서 그려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관법은 45도 각도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그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작가가 좀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면서 그린 그림. 이걸 뭐라고 해요? 부관법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원근법하고 좀 달라요. 원근법은 멀고 가깝고예요. 수평 관계입니다. 그 멀고 가깝고 관계에서 흑백, 명암을 가지고 거리 조절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부관법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장승업의 인왕제색도가 아니라 정선의 인왕제색도가 되겠습니다. 장승업 그럼 대표 군마도가 있습니다. 생동감 있는 그림이죠. 말이 여러 마리의 무리를 지어서 군마입니다. 무리군자입니다. 말맞자 막 달려가는 거 있죠. 이런 그림 장승업이죠. 자, 네 번째 강의안의 고사간수도 이거는 이 선비가 이렇게 엎드려서 높은 곳에서 엎드려서 밑에 그 수면을 바라보고 있는 무념무상의 그런 모습을 그린 그림이 바로 강의안의 고사관수도였어요. 여기서 이제 김홍도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1번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31번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글에서 제시하는 자료와 관련된 설명을 옳지 않는 것은 정조 18년 1월부터 정조 20년 8월에 걸친 성곽의 축조는 정조의 성곽, 그럼 수원 화성이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라고 그랬어요. 큰 토목 건축 공사로서 많은 경비와 기술이 필요하였으므로 그 공사 내용에 관한 자세한 기록을 남겨야 하겠다는 뜻에서 정조가 편찬을 명령 1796년 9월에 시작하여 그해 11월에 원고가 완성되었고 이어 순조 1년 9월에 발간된 이 책, 이게 뭐죠? 바로 화성 성역의계입니다. 화성 성역의계. 그래서 여기에 이제 기간, 들어간 공사 비용, 또 어떤 기구가 이용이 됐는가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1번 봅시다. 위의 자료는 화성 일기에 관한 설명이다. 화성 일기가 아니라 화성 성역의계입니다. 그럼 화성 일기는 어떤 책이냐? 화성 일기는 역시 정조가 이제 화성을 다 지어놓고 어머니 해경궁 홍씨를 데리고 아버지 무덤을 배봉산, 서울의 배봉산에서 화성으로 옮겨놓고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 묘에 참배하러 갔다 온 기록이에요. 그게 화성 일기입니다. 근데 여기는 화성 공사 내용을 기록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화성 일기가 아니라 화성 성역의계예요. 그래서 화성 성역의계에는 뭐가 들어갔냐면 2, 3, 4 이런 내용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자, 2번 의식 절차와 공사 진행에 관한 절차. 세 번째, 정교한 활자와 높은 순위의 인쇄술을 보여준다. 이거는 화성 성역의계 책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3번 각종 건조물과 공사에 관계된 사용된 기계, 도구 등의 그림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뭐 정약용의 거중기라든가 이런 것들도 여기에 들어가 있지요. 그래서 2, 3, 4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33번으로 바로 내겠습니다. 조선후기 과학기술에 대한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옳으라 그랬죠. 허임. 허임은 침구 경험방을 조수해서 침구수를 집대성했습니다. 맞습니다. 허임의 침구 집대설, 침구 경험방입니다. 침 있죠? 침 맞는 한의원에. 한의원과 관련된 문제가 하나 더 있죠. 바로 위에 32번 한번 봐봐요. 다음에 의학 이론을 담고 있는 서적은이었죠. 자, 사람의 체질을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으로 구분한다 그랬죠. 뭔가 이게 사상의학입니다. 네 가지 체질에 따라서 처방을 달리해야 한다는 거죠. 체질의학 서적입니다. 체질의학서. 아시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감기가 걸렸더라도 태양인 사람은 A란 약을 먹어야 되고요. 태음이란 사람은 체질은 B란 약을 먹든가 또 소양은 C란 약을 먹고요. 이렇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뭐 이거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저는 뭐 두통이 왔을 때, 머리가 아플 때 두통약은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특정 약을 먹어야 낫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급해서 다른 약을 먹었는데 잘 안 낫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약을. 물론 이제 이게 플라시보 효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저는 꼭 그 약만 먹습니다. 항상 두통이 오거나 그랬을 때. 일종의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 몸에 맞는 약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음식도 그러잖아요.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아주 맛있게 잘 먹는데 나중에 몸에 피부에 알러지가 난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몸에 맞는 치료 방법으로 처방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의 한약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누구죠? 이재마의 동의수세보온에서 나온 얘기가 되겠습니다. 4번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자, 다시 33번에 니은 보겠습니다. 김육이 도입한 시연역은 태양역의 태음역의 원리를 부합하여 만든 역법이다. 김육이 효종대 때 도입했던 시연역은 일종의 음력입니다. 음력. 양력이 아니에요. 태양력이 아니야. 음력입니다. 음력. 그런 말이요. 시연역 이전에는 어떤 달력이 사용되고 있었을까요? 세종대 때 보면은 칠정산이라고 하는 달력이 있었어요. 한양을 기준한 달력이었죠. 그러다가 약
60여 년간의 기간을 거쳐가지고 이리재고 저리해가지고 효종대 때 김육이라는 사람이 시언역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시언역은 1895년 11월 17일 이게 을미개혁 때거든요. 을미개혁 때에 뭘로 바뀌었냐면은 태양역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태양역을 사용하면서 1896년 1월 1일이에요. 뭐가 이러냐면은 시언역이죠. 시언역이 요즘 음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895년 11월 17일이 1896년 1월 1일입니다. 그럼 이 달력은 시언역은 없어졌느냐? 그렇지는 않죠. 태양역이 사용됐다고 해서 없어진 건 아니고 이건 이거대로 계속 뭘로? 우리가 요즘에 음역 쓰죠. 음역으로 계속 사용이 되고 지금 현재 양역으로 쓰고 있는 것이 이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니은은 X입니다. 태양역 얘기는 나오면 안 됩니다. 태양역은 을미개혁 때예요. 그렇죠? 제3차 개혁입니다. 디귿, 신속. 신속은 농가 집성을 편해서 벼농사 중심의 농법을 소개하고 조선족 이양법 보급에도 공헌했습니다. 맞습니다. 신속의 농가 집성입니다. 리을, 하멜은 훈련도감에서 서양식 대포의 제조법과 조종법을 가르쳤다. 하멜은 일본을 통해서 네덜란드로 탈출해 갔고요. 한국에 잔류했던 사람은 박연이라고 하는 네덜란드 사람이죠. 박연. 이름은 네덜란드 원명은 벨테브레이. 우리 한국명은 박연입니다. 한국 여인과 혼인해서 스라에 이남인가 이남 2년간을 남겼다 그러죠. 물론 그 후손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정약용은 기기도서를 창고해서 거중기를 만들었고요. 거중기는 무거운 돌을 드는 걸 얘기합니다. 드는 걸 뭐라고 그래요? 거중기라고 하죠. 이건 이제 우리 아까 31번에 얘기하는 수원 화성축조에도 이용했던 도구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선후기 과학기술 발달에 관련된 사실로서 바른 설명은 기역, 디귿, 미음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3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역시 조선후기 과학 문화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는 거거든요. 옳지 않는 거. 1번. 유클리드 기하학을 중국어로 번역한 기하학 원본이 도입되기로 했습니다. 이거는 유클리드 기하학이 나오시는 기하학 원본이라는 책은 수학책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수학책입니다. 2번. 지석영은 서양의학의 성과를 토대로 서구의 종두법을 최초로 소개했다. 종두법을 우리나라에 최초로 소개한 사람 앞에도 몇 번 나왔죠. 정약용입니다. 그거를 집대성했던 책이 마과의통이에요. 지석영은 우두신방이라고 하는 천연두 예방법에 관련된 책을 쓴 사람이에요. 자, 세 번째 고려만국 전도의 세계 지도입니다. 마테오 리치가 그렸다는 세계 지도예요. 선조 때 이광정이라는 사람이 중국에 갔다가 오면서 가지고 온 책입니다. 그래서 고려만국 전도와 같은 세계 지도가 전해짐으로써 보다 과학적이고 정밀한 지리학의 지식을 가지게 됐습니다. 맞죠? 네 번째 서호수. 앞에 나왔죠? 서호수. 우리 고유의 농학을 중심에 두고 중국 농학을 선별적으로 수행해서 한국 농학의 새로운 체계화를 시도하였다. 이 책이 서호수의 해동농서입니다. 해동농서. 해동은 우리나라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중국 것,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그동안의 것들 다 취합한 거죠. 우리 것에 입각한, 우리에 입각한 농서입니다. 해동, 동국 다 우리나라의 별칭이에요. 또는 삼한, 또는 태동, 또는 일제강점기 때 청구학회에서 식민사관을 연구했던 청국, 다 우리나라의 별칭입니다. 고려시대 화폐 보면 해동통보, 해동중보, 동국통보, 동국중보, 삼한통보, 삼한중보 이런 화폐들이 있죠. 다 우리나라를 얘기하는 지칭하는 명칭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번째는
서호수의 해동 농서에 대한 얘기였었습니다. 35번까지 해서요. 신학시대 때의 자연과학기술과에서 조선 후기 문화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